네, 경기 시흥과 동탄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경기 시흥 흉기 난동 사건의 경우 피의자 차철남이 휘두른 흉기에 2명이 다쳤고 또 검거 과정에서 시신 2구가 추가로 발견됐는데요. 관련 내용과 피의자들의 범죄 심리 등에 대해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만 흉기 난동 사건 2건이 알려지면서 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먼저 시흥 흉기 난동 사건 용의자 중국인 차철남은 최초 신고 10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가 되는데 먼저 사건 개요부터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 사건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오전 9시 30분 경에 자주 다니던 그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공격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일단 네. 그 시점에서는. 그리고 아마 그 CCTV에 차량을 운전했던 것이 찍혔기 때문에 그 경찰의 그 입장에서는 이 차량 추적을 통해서, 즉 차주의 거주지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이 11시 경이었는데 그 시점에서 이 차주의 집 안에 지신이 발견되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약 두세 시간 지나고 나서 또 1시 30분 경에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70대에 대해서 흉기를 공격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예. 나중에 알아봤더니 집주인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집을 방문하게 되었더니, 이 살인 용의자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더니 그 집 안에서도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상황을 요약하게 되면 사람을 2명을 살해를 이미 9시 반 이전에 했었던 것이고, 네. 지금 현재 상태의 중상으로 병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만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살인의 고의가 분명히 있었다고 본다면 이 역시 그 살인 미수의 혐의가 짙은 것인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것을 이 학술적 용어로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이른바 연속 살인이다. 연속 살인.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의 살해의 시도가 있었고 실제 살해를 했었다. 네. 특히 이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런 그 살인을 했을 때 이 두 시신에 대해서 불과 그 시간 자체가 1시간 남짓이었죠. 네. 그리고 아마 이번 60대 여성에 대한 흉기 공격, 또 70대 남성에 대한 흉기 공격도 살해의 동기,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고 한다면 네. 이 역시 그 연속 살인. 다만 이제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차이가 난 것에 불과한 것인데요. 네. 어쨌든 그 끔찍한 그 다수의 살해 피의자가 생긴 이런 연속 살인이 발생했다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사고로 인해서 2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2명이 형제 사이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3천만 원을 본인이 빌려줬고 근데 그 돈을 받지 못해서 사망한 사람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술을 마셨고 살해한 뒤에 동생까지 살해한 건데 이 동생까지 살해한 거는 심리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동기 자체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본인이 겪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뭐 불편함 또는 3천만 원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나름대로의 그 억울함, 네. 이 자체에 대한 처벌과 응징을 자기 방식대로 해야 되겠다고 상당 오랜 기간 동안 잠복돼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그런 추정을 하고요. 다만 이 시점이 임박해서 어떤 촉발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먼저 형을 선택을 해서 아마 채권 채무 관계에서 형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추정을 해보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그 유인책을 행했던 거죠. 술을 같이 하자라고 해서 17일 이 오후경에 자신의 집으로 사실상 살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계획과 방식 또 도구도 준비해서 공격 행위를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1시간 남짓 이 범에 이걸 소위 말해서 쿨링 오프 피리어드, 냉각기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살해를 하고 나서 사실상은 여러 가지 형태의 심리적 각성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도망을 가거나 도주를 함이 일반적인 소위 그 살해범들의 행동인데 네. 그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이 당사자 집을 찾아가서 이 동생을 역시 공격 행위를 한 거죠. 뭐 둔기로 살해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이유 자체는 동생이나 형이나 사실은 동일한 그 주체다, 그 공동체다. 즉 나의 3천만 원을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단 말이죠. 주지 않았던 이른바 그로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 그 억울하고 무엇인가 불편하고 하는 그와 같은
불편 제공 공동체이기 때문에 형부터 먼저 공격 행위와 자신 나름대로 처벌 행위를 하고 이어서 왜냐하면 동생이나 형이나 뭐 동일한 하나의 공동체로서 간주를 했기 때문에 바로 동생까지 살해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차철남이 경찰들에게 체포된 뒤에 한 말을 보면 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 혐의 인정하냐라는 질문에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사람 죽은 건 죽었지 않느냐 이러면서 좀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을 했거든요. 그럼 추가로 더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도 YTN 그 방송을 봤었는데 그 말하는 어투라든가 또는 억양이라든가 전반적인 맥락을 봐서는 그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것이 사실상은 자신도 이미 예견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발생을 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더 강한 것이 아닌가. 네. 물론 그 일부는 그 이 동생과 형을 알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뭐 감정적으로 조금 미안한 마음도 뭐 드는 식의 감성의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큰 틀에서는 이와 같은 그 상황이 상당히 그 안타깝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닌가 먼저 그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일단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2명을 숨지게 했고 또 2명을 다치게 한 만큼 형량이 어느 정도가 될지도 궁금한데요. 뭐 일반적으로 뭐 법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사형도 사실상 이제 가능한 그런 뭐 살해 행위입니다만 네. 그런데 1997년 이후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뭐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양형 기준표 등 법원의 입장을 보게 되면 인명경시 풍조의 범죄이고 더군다나 그 피해자가 1인도 아니고 2인이고 만약에 그 2명의 지금 중상을 받은 그 사건도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네. 사실상은 이제 살인 2건, 살인 미수 2건에 피해자가 그 다수 발생한 그러한 사례에 그 비추어 본다면 뭐 무기징역을 면치는 어렵지 않는가 예상해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어제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탄 호수공원, 동탄 신도시의 랜드마크로도 알려진 곳인데 그곳에서 갑자기 흉기를 들고 달려든 범죄였던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유가 무엇인지, 동기가 무엇인지 뭐 정확하게 지금 뭐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소위 언론에서 얘기하는 묻지마 범죄 또는 최근에 이제 그 경찰 기관에서도 이상 동기 범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네. 사실상 조금 더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분석을 안 하면 그냥 묻지마 범죄, 이상 동기 범죄이지만 나름대로 범죄자는 사연이 분명히 그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부 차원의 국가 차원의 범죄 그 대응책을 이제 마련함이 좀 시급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최근 2, 3년 사이에 이런 사건이 상당히 그 빈발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단순히 묻지마다 또는 동기가 이상하다라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게 되면 이런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반복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국정 운영 그 책임자가 이른바 인간 안보라고 하는 그런 그 차원에서 그 이유와 맥락을 정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특별한 범죄가 발생을 하게 되면 대통령위원회가 그 꾸려져서 과연 사회의 어떠한 구조적 문제 그리고 현재 검찰, 경찰 또 법원, 교도소로 이루어지는 이런 형사사법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 못하는가에 대한 처방을 국정운영 책임자가 주도로 하고 나서 범정부적인 대안을 마련을 하는데 네.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고 그때 사건이 생길 때만 이른바 그 표피적인 임기응변적 처방에만 그치고 말다 보니까 이와 같은 유사한 범죄가 그 계속 그 발생하고 있고 네. 이것은 이제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가 군사안보라고 한다면 사실 매 일상에서 불안에 떨고 있고 사람의 목숨이 실제로 이렇게 앗아가게 되는 이거는 인간안보 그 차원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 그 대통령 선거 지금 경선 중입니다만 어느 후보도 이와 같은 범죄로부터의 안전, 인간안보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도 네.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이상동기 범죄로 뭐 분류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그런데 피의자가 검거 당시에 가방에
흉기, 쇠자루가 소재고 있었던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일부 계획 범죄로 볼 정황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면식 관계에서 특정적인 표현적인 동기, 즉 불만 또는 불쾌 감정 또는 무시당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준비를 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정확한 소위 말해서 이 계획 범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여기서의 그 문제는 조금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그 대상이 지금 현재 표적으로 했던 5명이 사실상 이 가해자하고는 아무런 이 인간관계, 인간식이 사회관계가 없는, 예.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최근에 발생했던 무엇인가 그 불쾌 감정이 그 쌓였던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노 사회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이 와중에서 이와 같은 범죄가 또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 2년, 3년 전에 신림동에서 그 조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흉기 난동으로 그 무차별 또 살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조선 흉기 난동 사건이 현재에도 진행 중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정부의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대책이 좀 꼭 필요하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범죄와 안전에 대한 그 대책이 정부 정책 목록 저 하방에 위치해 있지 상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은 지금 당장 불안하고 무서워서 지금 못 살겠다. 또는 지금 출입을 집 밖에 나가지 말아라. 네. 이러한 지금 뭐 경보 아닌 경보가 어제 또 시흥에서도 발동된 걸 보게 되면 이거는 군사안보 못지않게 정말 현실적인 인간 안보의 그 문제다. 그리고 아까 흉기 같은 뭐 그것도요. 최근에 나온 그 대안이 이른바 그 공중에서 많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게 되면 처벌한다. 네. 근데 이거는 결국은 일이 발생한 이후에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처벌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사람이 그 사망하고 다치고 나서 처벌만 하면 이제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이걸 지적하고 싶고 또 이른바 공중 그 흉기 소지죄를 실효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이를테면 적극적으로 불신검문을 사전에 해서 이와 같은 수상한 상황 또는 수상한 흉기에 대해서는 압수와 제거를 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그 공권력이 테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보다는 지금까지 나왔던 대안을 보게 되면 서울 도심에 경찰 장갑차만 떡하니 갖다 놓는다든가 그냥 경찰끼리만 바쁜 상태에서 기동 순찰할 때 그냥 경찰끼리만 바쁘면 이제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단을 그 정확하게 해서 맞춤형 치안 대책이 나오지 않게 되면 이와 같은 흉기 난동 사건이 계속 빈발을 할 수 있는 사전 위험한 신호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경찰이 신고가 접수된 뒤에 코드 제로, 그러니까 매뉴얼상으로 위급 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했잖아요. 그럼 이 코드 제로가 언제 발령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 시스템 자체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코드 제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로, 0, 1, 2, 3 이렇게 일정한 등급을 부여하는 거죠. 그것은 네. 긴급성, 어떤 것의 사건에 가장 먼저 우선해서 나가야 되느냐.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인접 경찰관서의 형사 인력도 함께 동원할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강력 범죄에 해당되는 이를테면 지금과 같은 살인 사건 또는 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그 납치 유괴 사건 네. 이런 것은 가장 신속하게 경찰력이 대응을 해야 될 그와 같은 것으로 분류를 한 거죠. 왜냐하면 네. 그 112 그 신고가 사실은 그 하루에 뭐 수천 건, 수만 건이 쏟아지다 보니까 일정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경찰 내부의 지표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시흥과 화성 동탄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모두 공교롭게 피의자가 중국 동포잖아요. 이에 대해서 좀 혐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 목소리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른바 그 제노포비아, 그 외국인에 대한 근거 없는 그 혐오와 증오, 차별의 이런 태도 감정들, 뭐 이것은 사실상 그 정확하지 않은 가능성이 이제 큰 것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통계를 보게 되면 어쨌든 전체 범죄자 중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뭐 2%그 남짓으로 상당히 적은 거죠. 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의한 범죄의 증가 속도는 상당히 좀 빠릅니다. 이제 그 얘기는 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예방에 있어서 경찰뿐만이 아니고 출입국관리소 또는 그 법무부 외교부 등에서도 협동 태스크포스가 그 필요하다. 이제 그 얘기 뭐냐면 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또 한국 문화에 제대로 빠른 시간 안에 동화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이것에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그러한
이 정부의 지원, 필요한 경우 경찰 외사과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른바 한국의 그 문화와 동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등의 그 방안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난달 22일 발생했던 미아동 마트 흉기 난동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진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고 그런데 조사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이코패스 진단은 어떤 경우에 나오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성격이 독특하다고 하는 것에 불과한 진단입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공감력이 없거나 거짓말을 뭐 잘한다거나 네. 임기응변에 능한다거나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은 사이코패스를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사실상 그 중요한 이 사람이 어떠한 범죄인의 생애를 거려왔는지 무엇이 이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었는지 또 사회의 구조의 문제는 무엇인지 등을 전혀 논할 수 없는 즉 그것을 아예 봉쇄시키는 이런 것에 부작용이 큰 거죠. 단어 하나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사이코패스에 관심을 갖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이를테면 나중에 임상 심리 그 목적으로 진단을 함에 불과한 것이죠. 네. 그도 그럴 것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공한 예술가라든가 성공한 정치인의 사이코패스 점수와 이런 흉악범들의 사이코패스 점수를 비교해 봤더니 상당히 놀랍게도 별 차이가 없었다. 이런 결과라고 본다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형사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심각한 방해가 되고 있다. 네. 그리고 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이 꼭 수사 결과에 붙여야 되는 수사 서류도 아니고 또 양형에서 참고해야 될 사안도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개념이 국내에 그 도입이 됐을 때 무엇인가 좀 왜곡된 방향으로 그 도입이 돼서 결국은 강력 범죄가 생기게 되면 사이코패스냐 여부에만 관심을 갖게 되죠. 그렇게 본다면 이를테면 교정기관이 왜 작동을 안 하는지 또는 검찰의 기소는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 네. 또는 사회에 있어서 이런 외톨이, 사회적 외톨이를 발굴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 논의 자체를 아예 원초적으로 봉쇄시키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나라처럼 사이코패스에 왜곡되는 편향된 몰입은 오히려 바람직한 형사정책 수립에는 방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또 피의자들의 범죄 심리 등에 대해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